퀀텀 매니아 다시 보기. 마블 유니버스는 독특한 연출 방식이 있다. 이를테면 한국 영화나 장르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연출 방식이 있는데 바로 관객들에게 이거 존나 중요한 거다 꼭 봐라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 마술 같은 눈속임이었던 반전 연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식스센스나 세븐 같은 영화가 있겠다. 아니면 이거 존나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중요한 정도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식의 주제를 다시 확장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연출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생충이 있겠다. 하지만 마블 유니버스 영화는 두 가지 주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마블 유니버스가 연계되는 맥락과 그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다. 내가 언급하고 싶은 말은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즉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 기법으로 강조하거나 집중하는 연출 방식이 아닌 반농담식으로 언급하거나 심지어 지나가는 엑스트라인 양 정보를 넌지시 흘려보낸다는 거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보는 전부 다 알려주지 않고 반만 알려주고 나머지 반은 다음 영화에서 다루는 독특한 연출이 있다. 그래서 앤트맨과 와스프의 세 번째 작품 퀀텀 매니아가 왠지 겉도는 느낌이 드는 건 이런 독특한 연출 방식 때문에 내가 봐도 뭘 본 건가 싶은 이상한 착각을 느끼더라. 우선 영화 첫 장면에서 스칸냉이 자기 인생이 말이 안 된다며 이렇게 잘 될 줄을 몰랐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칸냉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밝은 느낌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입자 기술은 전작 앤트맨과 와스프에서도 행크 핌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여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호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심지어 깐깐하고 고지식하고 욱한 성질의 행크 핌도 다정한 이웃 아저씨가 되었는지 캐시 랭에게 양자 영역 기술을 기꺼이 알려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모든 정보가 단순히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이겠거니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이언맨 1편에서 죽을 고비를 겪은 토니가 무기 산업을 접고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다 했을 때 모두가 극구 말렸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폭망했다는 여론이 들끓던 장면을 놓친 거다. 게다가 또 하나 놓친 정보는 호프 벤 다인과 행크 핌 그리고 제니 벤 다인은 타노스의 핑거 스냅에서 죽다가 다시 살아난 이른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다.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영화에서 언급된 인물들의 낯설지만 왠지 싫지 않은 밝은 성격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예전과 전혀 다른 성격으로 180도 바뀐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마블 유니버스는 한 가지 재치 있는 장면을 넣었는데 바로 가족 구성원이 우리가 익히 알던 가족이 아닌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즉 독거 형태의 가족을 스캇 랭에게 사진을 찍자면서 재촉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찍는 요상한 장면이 있다. 이 장면으로 사람이 바뀌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걸 너무 짧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장면으로 연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비단 나만의 착각이 아닌 커피숍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여성이 아버지 뻘되는 노인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는 장면이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1인 가구의 형태가 있는 건지 몰라도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국가임을 고려한다면 없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혹시 감독은 죽을 고비를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 여기서 과거 앤트맨 1편의 스콧 랭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스콧 랭의 딸 캐시 랭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데 그녀는 아버지 스콧 랭이 과거 악덕 기업 비스타를 털었던 행동처럼 정의감이 넘치지만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어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스캇과 캐시의 대화로 유추하자면 분립 사건으로 원치 않는 빈곤 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태의 공권력 진압이 이루어진 모양이다. 여기에 격분한 캐시가 스캇 몰래 호프와 행크 핌에게 전수받은 슈트와 핌 입자 기술로 공권력에 저항했었나 보다. 정리하자면 사람의 죽을 고비를 넘겨 성격과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다 해도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는 아직도 변치 않은 사회 구조를 엿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태는 팔콘과 윈터 솔저에서 플래그 스매셔의 과격단체의 행동으로 나타났었고 여기에 과격단체의 행동이 외계 생명체 스크럴 종족으로 확장되어 시크릿 인베이전이 발발했다. 어째서 사람들은 과격해질까? 바로 인류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빠르게 다가오는 생존을 위한 인류 투쟁 이꼬르 두 집단의 충돌 때문이다. 여기에 또 역설적이게도 충돌에서 승리하고자 기술을 발전하면 이 또한 집단과 집단 간에 심화되고 깊고 충돌의 규모가 더 확장된 문명과 문명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정복자 강의 출현이 필연적인 거다. 이 모든 문명 충돌을 잠재울 수 있는 절대 유일한 자 바로 정복자가 모든 문명과 모든 멀티버스의 충돌이 빚는 하나의 결말 종말에서
그나마 하나의 시간섬과 세계를 구하려는 의지를 지닌 유일한 자가 바로 정복자 캉이다. 여기에 한 가지 의아한 설정이 있는데 정복자 캉이 어째서 피빕자 기술을 모르냐는 거다. 여기에 또 마블 유니버스의 독특한 연출이 있는데 정복자 캉이 양자 영역에서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얻기 위해 스캇 랭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간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모든 가능성이 허용되는, 심지어 앤트맨이 되지 않고 베스킨라빈스에서 근무하는 스캇 랭까지도 언급되는 가능성이다. 영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의 무한한 가능성에 질식당하는 스캇 랭을 볼 수 있는데 수천 수만 수억 개의 가능성이 있다 해도 존재는 결국 무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존재가 필멸을 피할 수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 즉 실체가 있는데 그건 딸을 향한 마음, 가족을 위한 헌신이다. 우리는 정말로 가족을 위한 헌신조차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헌신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일까? 달리 말하면 나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의 감독은 가족이란 구성원의 또 하나의 확실한 현실 즉 실체를 제시하는데 바로 모든 가능성에 잠겨 침식하는 스캇 랭을 구하는 호프의 모습이다. 감독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즉 일부 일처제일 수도 있고 일부 다처제일 수도 있고 다부 일처제일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1인 가구일 수도 있는, 즉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오직 수많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만 존재하지만 정작 우리는 실체가 불명확한 수많은 가능성의 영역의 가족 때문에 우리라는 실체가 오히려 수백 수천 수억의 가능성에 잠식당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 가능성을 염두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현대 여성들, 즉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보다 더 나은 조건의 만남을 열어두는 여성들에게 보다 확실한 현실과 실체는 곧 모든 가능성 때문에 침식당하는 남자를 구하는 여성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실체가 있을까? 영화는 관객에게 넌지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정복자 캉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영화적인 연출을 만든 게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리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관측할 수 있지만 반드시 관측해야 하는 상태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인류의 존재가 필멸로 치닫지 않고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태. 즉 가족만이 인류의 희망이자 미래이고 이 가족을 위한 과학과 기술이 바로 인류를 위한 과학과 기술이 아닐까 하는 작품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마블 영화는 작품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반만 언급한다는 거다. 마치 자기 꼬리를 무는 우로보로스처럼 가족을 위한 과학과 기술이 결국 또 다시 집단이기주의로 빠지는 행태는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집단 이기주의가 다양한 멀티버스에서 오직 내가 속한 유니버스를 위한 행동과 결정이 곧 집단 이기주의의 확장이 아니고 뭘까? 참고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주제도 곧 자기가 속한 유니버스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는 스파이더맨들의 투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감독은 참 독특한 해법을 내렸는데 바로 승자와 패자가 아닌 둘 다 영원한 패자로 남는 싸움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대치된 상황인데 이 대치된 상황이 둘 중 한 명이 승자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 둘 다 패자로 남는 분단 상황의 묘한 공존. 정말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묘한 존재로 남는 이상하고 나름 참신한 해법을 내렸다. 하지만 감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복자 캉이 아닌 더 많은 자기 자신이 멀티버스 전쟁을 발발할 거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 혹시 스캇 랭 본인이 전쟁을 야기한 원인이 아닐까 걱정하는데 여기에 또 영화는 원래 인생은 말이 안 된다는 참으로 묘한 해답을 내린다. 세상은 아마 괜찮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많은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자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묘한 해답을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문명이 멸망으로 치닫는다 해도 앞으로 괜찮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많은 생각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화는 케이크를 먹는 스캇 랭의 장면을 영화가 끝나는데 바로 케이크를 미처 먹지 못하는 스캇 랭의 묘한 장면이다. 그러니까 단 것도 너무 먹으면 물리는 것처럼 단맛에 질리고 실증나고 염증난 것처럼 행복에 질리고 실증나고 염증난 상태가 퀀텀 매니아 영화의 엔딩이다. 아니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면서 행복에 질리고 염증난 상태를 언급하다니 참으로 묘한 엔딩이 아닐 수 없다. 행복해도 행복이 질리고 물리고 실증나는 묘한 존재. 진짜 프로그램의 버그 같은 존재. 그게 어쩌면 사람이 아닐까. 결론은 마블 유니버스 영화는 분명 관객에게 익숙한 장르 영화 이꼬르 히어로 영화지만 어딘가 장르 영화 공식에서 많이 벗어난 굉장히 낯설지만
또 장르 영화에는 나름 충실한 독특한 영화가 바로 마블 유니버스의 영화가 아닐까.